안녕 친구들. 주말 잘 보내고 계세요? 어, 저는 좀 늦게 산책 갔었는데 어제는 좀 날이 많이 포근하고 따뜻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아주 늦게 나가서 그런지 좀 쌀쌀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냥 근처에 천이 있는데 거기 돌다가 왔거든요. 그래도 천 산책하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 천에는 큰 새들도 있고 오리도 많이 있었어요. 뭐 약간 물이 언 것 같기도 하던데 그 밑에 뭐 잉어들도 있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좀 그래도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계신가? 그래도 조금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여전히 앞으로도 뭐 달라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우리들이 더 밝은 곳으로 가려고 하고 서로가 온 국민들이 한 마음이 됐을 때 더 좋은 방향으로 밝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바라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그리고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생각을 해보는 계기들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면 나라는 개인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결코 나 혼자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내가 먹은 마음 하나 또 내가 가진 생각 하나가 이 우주를 다 품을 수도 있는 사람이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의 가치나 따뜻함들을 전하고 직접 체온으로 따뜻한 체온으로도 안아줄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들을 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러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몸도 나 혼자만의 몸이 아니구나.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늘 좋은 언어를 사용하려고 하고 또 음식도 좀 때때로 혼자 있거나 그럴 때 귀찮기도 하고 안 챙겨 먹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저도 약간 귀찮아지면 대충 먹고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나만의 몸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도 여러 사람들의 그런 사랑이 깃들어 있고 또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의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내가 좀 더 귀찮더라도 좀 더 좋은 걸 해 먹으려고 하고 밥을 꼭 챙겨 먹으려고 하고 그러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요즘에 느낀 것들은 그런 생각이고 또 우리가 가진 본능은 그 절제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기의 본능적인 모습들을 절제를 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다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또 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른 종교를 가져도 좋다고 생각하고 그러지만 저는 제 마음이 편한 게 이제 불교니까 이렇게 불교 관련된 방송들을 보고 그럴 때 행복해지거든요. 그래서 뭐 사찰 음식이나 이런 소개된 프로그램들을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법문 듣고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그런 바로 공양에 대해서 나왔었는데요. 그때도 밥 먹기 전에도 그런 고마움들에 대한 그런 개성들을 쭉 외우고 밥을 먹잖아요. 그리고 바로 공양 해보셨어요?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바로 그릇에다가 진짜 자기가 딱 먹을 만큼만 덜어서 진짜 마지막에는 먹을 때 설거지도 필요하지 않게 김치나 무 한 조각으로 이렇게 물 조금 해서 헹궈서 그것도 먹고 고춧가루 하나도 남지 않게 그렇게 버릴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드는 건데요. 그걸 보면서 저도 좀 반성하게 됐던 것 같아요. 더
음식에 대해서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리고 먹기 전에 조금 이렇게 밥을 덜어놓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뭐 다른 귀신들이나 온갖 미물들에게 공양을 하기 위한 그런 마음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좀 더 새겨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는 게 중요하겠고, 만약에 남기면 진짜 어떤 새 모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다람쥐 밥이라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챙겨가지고 이렇게 한쪽 구석에다가 놓아주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다시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농부들이나 우리가 도움을 받는 손길들은 너무나 많잖아요. 그 농부분들이 정말 온갖 정성을 들여서 밥을 만들고, 또 우리가 사 먹는 과자나 물이나,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택배도 너무 쉽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택배 하시는 분들이 새벽 배송하시고, 그래서 그런 수고로움으로 집 앞까지 다 가져다 주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늘 감사하고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보이지 않는 손길에 대해서 늘 고마워하고, 우리가 직접 얼굴을 볼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런 많은 사랑들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결코 외롭거나 슬픈 존재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조차도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너무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이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좋은 기운을 보내주고 있다는 건 내가 진짜 혼자가 아니라 그런 소중한 마음들과 사랑스러운 마음들이 깃들어 있는, 그런 온몸에 기대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이 부분을 늘 기억하시고 외로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 너무 슬픈 일들을 많이 겪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냈거나 많이 아프거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그런 힘든 상황들 속에서 그런 어려움들,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은 어떤 점들이 있을까, 그렇게 꼭 더 긍정적인 관점을 찾으려고 하고 어떤 지점을 성장하는 지점으로 늘 생각한다면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힘든 과정들이 꼭 불필요한 과정으로 불필요한 과정들로만 남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늘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때때로는 우리가 인간관계들 속에서 좋지 않은 영향들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금방 행복해지는 관점으로 이렇게 사고 전환을 하고 감정도 그렇게 돌릴 수 있는 것,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좋은 진동에 머물러 있는 것, 이런 게 중요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사랑스러움들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명품이다, 이런 생각을 늘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명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귀하게 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너무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으로 만난 관계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사랑한다는 이유로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늘 새겨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듣는 당사자한테는 간섭이 될 수 있고, 또 지나치게 속상한 마음을 주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지점들도 꼭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예의를 지키고 존중을 하고, 이래야 관계가 더 깊게 가고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더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거리가 먼 사람들한테는 예의도 차려야 하고 격식도 차려야 하니까 오히려 더 조심하지만, 가깝다는 이유로
가족으로서, 지인으로서, 친구로서 얼마나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부분을 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아파하고 있진 않은가, 힘들어하고 있진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걸 잘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고 늘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하려고 하고, 이런 게 저한테도 중요한 문제라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더 잘하려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냥 그래도 뭐 어떤 면은 잘하고 어떤 면은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늘 발전하고 성장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우리가 늘 우리 마음도 늙지 않고 뇌도 늙지 않고 계속 그런 성장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의 재능을 꼭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혼자만 갖고 있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재능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라는 자체로도 그런 존재로서 빛을 내면 좋겠지만, 그거보다 더 내가 가진 빛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꼭 다른 사람과 함께 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도 여러분이라는 소중한 빛보다 빛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없다, 이런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어둠 속에 있더라도, 어떤 진흙 속에 있더라도 우아하게 연꽃처럼 그렇게 피어 있기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가진 빛들은 여러분이 늘 좋은 생각을 하고 늘 많이 웃고 소소한 행복들을 많이 발견하고 그러려고 할수록 절대 잃을 수 없는 빛이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느낀 아주 작은 행복은 어떤 게 있어요? 저는 땅콩찜 들어간 빵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 슈퍼에 가서 땅콩찜 들어간 빵을 샀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먹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만으로도 행복하거든요. 저의 작은 행복은 땅콩빵을 산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어떤 게 있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아주 작은 행복들로 내가 좋아하는 걸 나한테 선물해주고 많이 웃고 행복하면서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내가 오늘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별일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났다면 강아지가 올라오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오늘 아프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일들은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를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슬픈 상황들은 늘 있고 힘든 상황들은 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고 싶은 끝지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루고자 하는 끝지점을 항상 생각하고 꼭 이룬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이미 이뤄내면은 정말 행복한 기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복한 감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감정들을 유지하고, 이미 일어났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미리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글을 쓰는 게 치유의 능력이 커요. 그러니까 글을 쓰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슬프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글을 쓰면서 자기 이렇게 감정도 정화가 되고 스스로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들이 정립이 되기도 하고, 또 감정들도 그렇게 순화가 되기도 하면서 자기 치유의 효과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글을 쓰면서 자기 자신의 내면과 만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왔고 책 읽어드릴게요. 읽던 책 다 읽어가지고 또 다른 책 준비했어요. 틈이라는 책이거든요. 오쇼 라즈니시가 지은 책인데요. 읽어드릴게요.
과거와 미래 사이에는 영원으로 통하는 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현재이다. 삶은 하나의 게임이니 맘껏 즐겨라. 재미있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그대가 맡은 역할을 수행하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근심하지 말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맡든 최선을 다해 수행하라. 그리고 일단 그 역할이 끝나면 그것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간에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만 나아가라. 또 다른 역할들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 실패와 성공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게임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다. 그대의 삶 전체가 이런 각성으로 가득해질 때 그대는 어디에도 속박되지 않은 자유인이 될 것이다. 그대는 가면을 이용하지만 그것이 진짜 얼굴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에 그대는 가면을 벗을 수 있다. 이제 그대는 가면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게 된다. 그대는 자신의 진짜 얼굴을 알 수 있다. 삶이 게임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만이 본연의 얼굴을 알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진짜 얼굴을 아는 사람은 알아야 할 가치 있는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다. 그대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명상이란 진정한 자신을 찾는 것이고 사랑이란 진정한 자신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다. 명상은 그대에게 보물을 주고 사랑은 그 보물을 나누게끔 도와준다. 로마에 도착한 3명의 여행객이 교황을 찾아갔다. 교황이 그들에게 물었다. 얼마나 머물 생각입니까? 한 여행객이 대답했다. 3달쯤 있을 생각입니다. 그러자 교황은 그럼 로마의 많은 면을 보게 되겠군요 라고 말했다. 두 번째 남자에게 물었더니 그는 약 6주 동안 있을 계획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교황이 말했다. 첫 번째 여행객보다 로마를 더 많이 알게 되겠군요. 그리고는 다시 세 번째 남자에게 묻자 그는 2주 동안만 머물 생각이라고 대답했다. 그 말에 교황은 당신은 행운아로군요. 로마에 대해 거의 모두 알고 가겠군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3명의 여행객들은 혼란스러웠다. 마음의 메커니즘을 생각해보라. 만일 우리가 1000년을 살 수 있다면 계속해서 할 일을 뒤로 미룰 것이고 결국에 가서는 많은 일들을 놓치고 말 것이다. 만약 인생이 찰나만큼 짧다면 절대 미룰 수가 없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사람들은 자꾸만 뒤로 미루어 삶을 허비하고 있다. 그대가 단 하루밖에 살 수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그대는 무엇을 하겠는가? 계속해서 불필요한 것들에 매달리겠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을 까마득하게 잊을 것이다. 24시간밖에 남지 않은 시간 동안 그대는 사랑하고 명상하는데 전념을 다할 것이다. 참되고 본질적인 그것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테니까. 안정된 것은 없다. 세상 어디에도 안정이란 없다. 삶은 불안정하다. 그것을 지탱해주는 토대가 없기 때문이다. 안정을 지나치게 갈구함으로써 그대는 어려움에 처한다. 안정을 추구할수록 그대는 더욱 불안정해진다. 불안정이 삶의 근본 이치인 까닭이다. 그대가 안정을 추구하지 않을 때 비로소 불안정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 나무가 푸른 것이 순리이듯 삶 역시 불안정한 것이 순리이다. 나무가 하얗기를 바란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물론 그 문제의 원인은 푸를 수밖에 없는 나무에게 하얘지라고 요구하는 그대에게 있다. 삶은 불안하고 사랑 또한 불안하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이 바로 삶과 사랑이다. 삶이 안정적인 순간은 오로지 그대가 죽을 때뿐이다. 그때는 모든 것이 확실해진다. 바위 아래에는 단단한 땅이 있다. 하지만 꽃 밑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꽃은 작은 미풍에도 쓰러지고 꽃잎이 떨어진다. 꽃이 거기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기적이다. 삶은 하나의 기적이다. 그대 역시 단순한 기적이다. 그대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오히려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더 많지 않은가? 이렇듯 그대가 삶의 불안정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기뻐할 때
성숙이 그대를 찾아올 것이다. 평탄함을 쫓지 마라. 평범한 삶에 안주하지 말라. 이것은 삶을 거역하는 죄악이다. 위험이 없는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행위이다. 많은 사람들은 평범하고 안정되고 어떤 위험도 없는 삶을 선택한다. 그런 사람들은 심연으로 추락하거나 혹은 정상으로 비상하는 일이 결코 없다. 그들의 삶은 따분하고 밍밍할 뿐이다. 정상도 계곡도 밤도 낮도 없다. 그들에게는 무지개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렇게 잿빛 세계 속을 살다가 결국 침침하고 밋밋한 잿빛 인간이 되고 만다. 가장 멋진 위험은 가장 높은 신의 경지에 닿는 것과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이 두 곳을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그대는 초월성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꼭대기도 심연도 정상도 밑바닥도 없음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이 주시자가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은 정상으로 혹은 골짜기로 달려가지만 그 너머에는 그것을 가만히 주시하고 관찰하는 존재, 바로 그대가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대 안에는 양극이 존재하지만 그대는 그 어떤 것도 아니다. 그대는 그들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높고 낮음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지만 그대는 거기서 한참 떨어진 곳에 서 있다. 그대는 언제나 그것을 게임 전체를, 의식의 놀이 전체를 단지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진리는 그대 안에 있다. 진리와 환상을 선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대 바깥에 있는 모든 문은 결국 환상으로 통하게 되어 있다. 진리라고 쓰인 문과 환상이라고 쓰인 문이 그대 앞에 있더라도 헷갈리지 말라. 모든 것은 환상이며 그대만이 진리이다. 진리는 바로 그대의 의식이다. 더욱 경계심을 갖고 의식하라. 문제는 어느 문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다. 어둠은 그대가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것이니 아무리 외부에서 불을 가져온다 해도 아무 소용없다. 지금 내가 그대에게 등잔불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대가 내면의 방에 들어서는 순간 등잔불은 꺼져버릴 테니. 그대가 더 의식하고 더 자각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해야 내면의 불꽃이 주위를 환하게 밝혀줄 것이다. 그 불빛을 통해 그대는 환상이라고 쓰여진 문과 진리라고 쓰여진 문들이 모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문들은 모두 그대를 속이고 있다. 그것들은 모두 속임수이다. 그 문들의 종착지는 똑같다. 그것들은 단지 그대를 속이기 위한 장치였을 뿐이다. 그대가 무엇을 선택하든 결국 똑같은 환상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이렇듯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의식과 자각이다. 내면의 빛은 곧 기적이다. 그대가 환하게 빛나면 존재 전체가 빛으로 넘쳐난다. 그대가 어둠에 쌓여있으면 존재 전체도 어둠에 잠긴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대에게 달려있다. 세상에는 명상에 관한 그릇된 관념들이 무수히 많다. 하지만 명상이란 단순히 자각하는 과정이다. 그것은 만트라, 신성하고 마력적인 어구를 가리킴, 진원, 묵주를 이용한 독성 행위가 아니다. 단순한 명상의 상태에 이르기 위한 최면적인 도구들로 그대에게 평안함을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단지 평안함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들만큼 좋은 게 없고 그런 최면적인 효과를 가진 방법들은 무엇이든 명상에 유익하다. 하지만 진리를 깨닫고자 한다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명상이란 그대의 무의식을 의식으로 변형시키기 위한 것이다. 마음의 10분의 1만이 의식이고 나머지 10분의 9는 무의식이다. 우리 마음의 아주 극미한 부분에만 빛이 얇게 깔려 있을 뿐 나머지 부분은 시커먼 어둠에 쌓여 있다. 따라서 명상이란 그 작은 빛을 점점 키워내면 전체를 환하게 밝히고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다. 마음 전체가 빛으로 가득할 때 삶은 비로소 하나의 기적이 된다. 더 이상 평범한 삶이 아닌 모든 일들이 비범해지는 특별한 삶으로 바뀐다. 자잘한 일상들이 신성해지고 하찮은 작은 것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중요한 의미를 띠기 시작한다. 평범한 돌이 다이아몬드처럼 아름답게 보이고
존재계 전체가 환한 빛을 띠게 된다. 그대가 환하게 빛나면 존재 전체가 빛으로 넘쳐나고 그대가 어둠에 쌓여 있으면 존재 전체도 어둠에 잠긴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대 몫이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소년이 온다 읽어드릴게요. 병원 정문에 들어서자 어두운 언덕길은 양옆으로 가등을 밝힌 채 장례식장으로 병원의 본관과 별관으로 유연한 곡선을 이루며 뻗어가 있다. 화환들이 늘어선 장례식장 현관을 당신은 지나친다. 흰 와이셔츠에 황색 완장을 찬 청년들이 마주서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본다. 밤이 깊었지만 당신은 졸리지 않다. 배낭이 무겁고 등과 어깨가 흠뻑 땀에 젖었지만 상관없다. 생시보다 선명한 꿈들을 기억하며 당신은 계속 걷는다. 수백 조각의 쇠비늘을 덧댄 것 같은 갑옷을 입고 당신은 고층 건물 옥상에서 떨어진다. 머리부터 바닥에 부딪혔는데도 죽지 않고 다시 비상 계단을 걸어오른다. 다시 옥상에서 서슴없이 낙하한다. 이번에도 죽지 않고 비상 계단을 오른다. 한 번 더 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높은 데서 떨어지는데 갑옷이 무슨 소용이야. 한 겹 꿈을 열고 나오며 당신은 자신에게 묻는다. 그러나 깨어나는 대신 다음 겹의 꿈으로 스며 들어간다. 거대한 빙하가 당신의 몸을 내리누른다. 고체인 당신은 으스러진다. 빙하 아래로 흐르고 싶다고 당신은 생각한다. 바닷물이든 석유든 용암이든 어떤 액체가 되어서 이 무게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 길밖에 없다. 그 꿈까지 열고 나오면 마침내 마지막 겹의 꿈이 기다리고 있다. 회백색 가로등 아래에서 어둠을 지켜보며 당신은 꼿꼿하게 서 있다. 생시에 가까워질수록 꿈은 그렇게 덜 잔혹해진다. 잠은 더 얇아진다. 습자지처럼 얇아져 바스락거리다 마침내 깨어난다. 악몽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기억들이 조용히 당신의 머리맡에서 기다리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당신은 자신에게 물은 적이 있다. 모든 게 지나갔지 않은가? 당신에게 고통을 줄 가능성이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당신 스스로 깨끗이 밀어냈지 않나?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니? 라고 묻던 성희 언니의 침착한 목소리를 당신은 기억한다. 무슨 권리로 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는 거야? 라고 당신이 이를 악물며 물었을 때였다. 이에 대답하던 성희 언니의 차분한 얼굴을 당신은 지난 10년 동안 용서하지 않았다. 나라면 너처럼 숨지 않았을 거야. 그녀는 또박또박 말했다. 나 자신을 지키는 일로 남은 인생을 흘려보내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8개월 동안 남편이었던 남자의 유순한 목소리를 당신은 기억한다. 눈은 작은데 예뻐요 라고 그는 처음에 말했다. 그쪽 얼굴을 그리려면 단순한 선 몇 개만 그으면 되겠네요. 긴 눈하고 코하고 입하고 흰 종이에 쓱쓱 정갈하게 송아지처럼 크고 물기가 많던 그 눈을 당신은 기억한다. 입술이 일그러지던 모습을 흰자위가 충혈된 채 물끄러미 당신을 마주보던 순간을 기억한다. 그러지 마라고 그는 당신에게 말하곤 했다. 그렇게 무서운 눈으로 날 보지 마. 조금 전 사무실에서 읽었던 독촉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된 윤의 장황한 독촉 메일을 기억한다. 저는 그 폭력의 경험을 열흘이란 짧은 항쟁 기간으로 국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체르노빌의 피폭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몇십 년에 걸쳐 계속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허락된다면 앞으로 10년 후에도 후속 논문을 쓰려고 합니다. 부디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억을 더듬어 증언을 보태주십시오. 이번 병동이 있는 본관 로비에는 조명이 완전히 꺼져 있다. 별관 측면의 응급실 입구에만 환하게 불이 밝혀져 있다. 방금 위급한 환자를 수송한 듯 지방병원의 구급차 한 대가 비상 깜빡이를 켜고 뒷문을 열어놓은 채 정차하고 있다.
활짝 열려있는 현관을 통과해 당신은 응급실 복도에 들어선다. 신음과 다급한 목소리, 무엇인가를 세차게 흡입해내는 의료기구 기계음, 환자용 침상을 옮기는 소란한 바퀴 소리를 듣는다. 수납창고 앞에 여러 줄로 놓인 등받이 없는 의자에 걸터앉은 당신에게 창구 중년 여자가 묻는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누구를 만나려고요? 사실이 아니다. 당신은 여기에서 아무도 만나기로 하지 않았다. 연애가 허락되는 아침이 된다 해도 성희 언니가 당신을 만나기를 원할 것인지도 알지 못한다. 등산복 차림 후 중년 남자가 동료 부축을 받으며 걸어 들어온다. 거친 솜씨로 팔에 부목을 한 것으로 미루어 야간 산행 중 부상당한 것 같다. 괜찮아, 이제 다 왔어. 배낭 2개를 겹쳐 어깨에 둘러맨 동료가 다친 남자를 달랜다. 두 사람의 얼굴이 비슷한 표정으로 일그러져 있는 것을 당신은 본다. 다시 보니 동료가 아니라 형제인 듯 이목구비가 닮아있다. 조금만 참아. 곧 의사가 올 거야. 곧 의사가 올 거야. 주문처럼 그가 되풀이하는 말을 들으며 당신은 의자 끝에 꼼짝 않고 앉아있다. 오래전 당신에게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던 여자애를 생각한다. 성희 언니가 소모임에 신입 회원을 받자고 해서 당신이 말을 꺼내봤던 아이였다. 당신처럼 중학교를 마치기 전에 나이를 속이고 공장에 들어온 키가 자그마하고 웃음이 송글송글하던 그 애는 거절했다. 저는 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못해요. 해고되면 안 되거든요. 동생 학비도 보내야 하고 언젠가 저도 공부를 할 거니까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장파열로 당신이 입원해 있었을 때였다. 명동 성당에서 농성하다 잠깐 문병 온 동료가 말했다. 사방에 흩어진 우리 신발을 정미가 전부 모아서 노조 사무실에 갖다 놨대. 조그만 게 그렇게 서럽게 울더란다. 연행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 벗겨진 신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을 것이다. 16살 난 그 애는 무엇이 자신을 울게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 신들을 가슴에 안고 2층 노조 사무실로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빈 방으로 걸어 올라갔을 것이다. 그날 오후 회진을 온 말쑥한 얼굴의 의사와 레지던트와 인턴들은 당신을 유심히 올려다봤다. 그 애는 그들 같은 의사가 될 수 없다고 그때 생각했다. 동생을 대학 졸업시키면 20대 중반이 될 것이고 그때부터 중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한다 해도 아니 그 애는 그때까지 공장에서 버티지도 못할 것이다. 그 애는 자주 코피를 쏟았고 깊은 기침을 했다. 발육이 덜 돼 열무처럼 가는 종아리로 방직기 사이를 뛰어다니다가 기둥에 기대 서서 의식을 잃듯 깜빡 졸았다. 어떻게 이렇게 시끄러워요. 아무 말도 안 들려요. 처음 일을 배우던 날엔 방직기 소음에 놀라 겁에 질린 듯 동그랗게 뜬 눈으로 당신에게 외쳤다. 락스 냄새가 유난히 강한 병원 화장실의 거울 앞에서 당신은 생수병의 물을 들이킨다. 세면대에 물을 틀어 세수를 하고 오래 이를 닦는다. 10여 년 전 성희 언니를 따라 현장에서 장기 농성을 하던 때처럼 화장실에 비치된 비누로 머리를 감은 뒤 손수건으로 물기를 털어낸다. 헝겊 주머니에서 샘플 로션을 꺼내 창백한 얼굴에 펴 바른다. 지난 월요일 전화로 들은 성희 언니 음성이 달라져 있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당신은 그녀의 얼굴을 기억할 수 없었다. 통화가 끝나고서야 총명한 눈매가 웃을 때 보이던 분홍빛 잇몸이 떠올랐다. 10년이 흘렀으니 그 얼굴도 변했을 것이다. 늙었을 것이다. 야위었을 것이다. 지금은 잠들어 있을 것이다. 낮고 거친 숨소리가 앓는 짐승처럼 코 고는 소리가 함께 새어나오고 있을 것이다. 20대의 성희 언니가 수년간 신세졌던 곳, 경찰이 함부로 들이닥칠 수 없었던 곳, 외국인 목사가 노동 3억을 하던 2층 집의 다락방에 염치 없이 당신까지 끼어 잠들었던 늦겨울 밤, 초등학교 여선생님 같은 인상에 어울리지 않게 성희 언니는 밤새 코를 골았다. 당신이 벽을 향해 돌아 누워도 나프탈렌 냄새가 나는 솜니부를 이마까지 뒤집어 써도 그 소리를 피할 수 없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이것도 하루 한 장 삶의 새기는 논어 읽어드릴게요.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배움 후 4가지 자세. 공자가 말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은 가장 높고 배워서 아는 사람은 그 다음이며 어려움을 겪으면서 배우는 사람은 또 그 다음이며 어려움을 겪고도 배우지 않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 가장 하등이다. 생이 지질한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을 말하며 보통 성인을 말하는데 성인도 수양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을 보면 나면서부터 아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학이지지는 열심히 배워서 알게 되는 사람으로 배움을 좋아하여 능동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이다. 공자도 여기에 속한다. 공야장 제27장을 보면 공자는 자신이 배우기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다. 10가구 정도 작은 마을에도 반드시 나처럼 충실하고 신실한 사람이 있겠지만 나만큼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곤이학지는 어려움과 좌절을 통해 배우고 필요에 의해 배우는 사람들이다. 그래도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을 찾아서 배운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곤이불학은 어려움과 좌절을 겪어도 배우는 것이 없으며 배우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공자는 가장 하등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삶에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배우지 않으면 생각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문제 해결 능력도 갖출 수 없어 현실에 안주하거나 처한 상황을 원망만 할 뿐이다. 공자는 배움 후 자세를 이와 같이 4등급으로 나누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배움을 좋아해 배우려는 의지가 강한 것이다. 공자는 배우는 것을 좋아해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해 인류의 스승이 될 수 있었다. 공자의 제자 안회도 여기에 속했다. 옹야 제2장을 보면 공자는 안회를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배우기를 좋아하는 제자로 인정했다. 애공이 물었다. 제자들 중에 누가 배우기를 좋아합니까? 그러자 공자가 대답했다. 안회라는 제자가 배우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노여움을 남에게 옮기지 않았고 같은 잘못을 2번 하지 않았는데 불행히도 일찍 죽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어서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어려움과 좌절을 통해 배우고 필요에 의해 배우는 자세는 배움을 좋아하고 배움의 능동적인 자세보다는 아래 등급이지만 배우려는 자세를 갖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배우는 것이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아마 우리 대부분은 여기에 속할 것이다. 우리는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 배우기도 하지만 경험과 사람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고 알게 된다. 그래서 배우려는 의지와 자세가 있다면 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알아갈 수 있다. 가장 문제는 어려움과 좌절을 겪고도 배우는 것이 없으며 배우려는 의지가 없는 자세다. 위에서 공자가 안회를 평가할 때 같은 잘못을 2번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을 저지른 경험을 통해 배우고 고치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실패를 경험하고도 좌절만 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평생 머물게 된다. 또 잘못을 저지르고도 깨닫지 못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계속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된다. 안주하는 자세도 결국 여기에 속한다.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지 않으면 변화하는 추세를 따라잡을 수 없으며 자신의 변화와 발전은 없기에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배움은 우리를 계속 나아가게 하는 힘이다.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배움 후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확연히 달라지게 된다. 삶에서 모두가 성공의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 공자가 말했다. 싹이 났어도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도 있고 꽃을 피웠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도 있다. 자연의 세계를 보면 씨가 뿌려졌을 때 모두 싹이 돋는 것은 아니다. 그 중에서 씨앗이 건강하고 주위 환경이 좋아야 싹이 돋고 그렇지 못한 씨앗은 썩어서 사라지게 된다. 또 싹이 돋더라도 꽃을 피우는 것도 있고 꽃이 피기 전에 메말라 버리거나 다른 초식동물에게 먹히는 것도 있다. 그리고 꽃이 피었어도 수정이 되어 열매를 맺는 것도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도 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떤 재능을 갖고 있음에도 자신의 재능을 깨닫지 못하면 꽃을 피울 수 없게 된다. 또 꽃도 저마다 열매가 열리는 시기가 다르듯이 재능을 개발한다고 해도 그 결실인 성공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각각 다르다. 어떤 사람은 그 재능의 결실로 일찍 성공을 거두고
어떤 사람은 대기만성으로 늦게 성공을 거둔다. 또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꽃들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식물도 꽃을 피우고 꽃이 지고 다시 열매를 맺기까지는 비바람에 맞서고 추위를 견디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한 과정을 견디는 식물만이 열매를 맺는다. 인간의 역사에서도 한 분야에서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보면 수많은 좌절과 고통을 견뎌내고 인내한 사람들이다. 농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평가받는 마이클 조던은 자산이 약 2조 원에 이를 만큼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런 그도 이렇게 말했다. 나는 선수 생활 중 경기에서 9,000번도 넘게 슛을 성공시키지 못했다. 나는 300번도 넘는 경기에서 패했으며 26번이나 승부를 결정짓는 슛을 실패했다. 나는 실패하고 또다시 실패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성공한 이유다. 성공이 힘든 이유는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는 사람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성공이라는 목표 지점의 마지막까지 나아가야 한다. 마지막 한 걸음이 모자라도 목표 지점을 통과하지 못하면 결국은 성공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나아가는 과정 중의 작은 실패, 작은 성공에 일비하지 말아야 한다. 처칠은 성공은 끝이 아니며 실패는 치명적인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하려는 용기입니다. 라고 말했다. 결국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끝까지 견디는 인내와 마지막까지 나아가는 용기이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오늘도 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어떤 하루를 보내셨을지라도 오늘 하루를 견디는 여러분이 대견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참 잘 살았다 이렇게 스스로 토닥토닥 해주면 좋겠어요. 토닥토닥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또 100만 번 불뽀뽀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주무시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요즘엔 늦게 많이 주무시잖아요. 많이 시끄러운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각성 상태로 많이 지내고 계시지 않을까. 또 이런 정치의 흐름이나 이런 방향들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마음을 모으고 이렇게 온 신경을 모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로 아직 못 주무시고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 안 주무시고 계시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긍정적인 생각, 좋은 감정으로 그렇게 주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소망들이 꼭 다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원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망들은 꼭 선의의 방향을 위한 그런 소망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늘 우리가 소중한 존재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소중하게 대하고 내가 먼저 따뜻한 말을 나누고 사랑스러운 말을 나누고 내가 가진 품격은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품위 있는 사람이 되려면 품위 있게 말을 하고 또 그런 행동도 하고 그러면 저절로 이렇게 품위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뱉는 말로써 나의 인격과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낮게 깎아내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들이 다 마음에 들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욕해주고 싶은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너무 인격적으로 그렇게 험한 말이나 이렇게는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우리 자신들의 선업을 짓는데도 그런 것들은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니까 그래도 그런 부분 우리가 이왕 태어났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시간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으로 썼으면 좋겠고 또 늘 선업을 짓고 덕을 쌓는 방향으로
가려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또 어떤 가치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누가 아파하거나 슬퍼하면 먼저 달려가서 안아주고 계신가요?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게 말하고 사랑스럽게 말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공감하고 이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은 시간도 편안하게 따뜻하고 포근한 이불 덮고 그렇게 주무세요. 그리고 발이 차가우신 분들은 수면 양말도 꼭 챙겨서 신으시고 또 배가 아프다거나 그러신 분들도 이렇게 작은 그 찜질하는 전기 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살에 직접 닿으면 너무 뜨거우니까 이렇게 뭐 내복 위나 이렇게 옷에 올려서 이렇게 따뜻하게 해놓으면 이렇게 혈액 순환이 잘 돼서 온 몸에 이런 순환이 잘 돼서 편안하게 좀 주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배가 아프다고 하시기도 하고 그러시니까요. 그리고 감기 걸리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독감도 많이 걸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비타민C가 있는 귤도 많이 드시고 생강차랑 모과차 그렇게 한방차 같은 거 저도 감기가 걸렸었어요. 살짝 콧물 감기가 걸렸는데 그때 한방차를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나았어요. 그렇게 따뜻한 한방차 드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이미 감기에 걸리셨다면 그 감기약이 한방차로 된 게 이렇게 팩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거 약국에 판매하니까 그거 사다가 따뜻하게 데워서 자기 전에 드시고 주무시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바람이 차니까 목도리 꼭 하시고 이렇게 바람 차단되는 따뜻한 옷들 입으시고 여러분들의 건강 잘 챙기시면서 또 소소한 행복들 많이 발견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선현들을 만나시고 그렇게 늘 좋은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인사할게요. 따뜻하게 주무세요. 굿나잇. 안녕.